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한국사의 근대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6에서 109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큰 주제는 서구 열강이 동아시아와 우리 조선을 어떻게 침략했으며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떠했는가를 중점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목차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동아시아의 개항과 근대화인데요. 여기서 동아시아라고 하면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 서구 열강에 의해서 항구가 열어지는 항구가 오픈되었으며 개항 이후 중국과 일본의 근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배워보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조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구 열강, 그 중에서도 프랑스와 미국 등이 우리 조선을 어떻게 침략했으며 여기에 대한 우리 조선의 대응은 어떠했는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과 일본의 개항 배경입니다. 19세기가 되면 서구 열강 지역에서는 이 산업혁명의 분위기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기계식 공장에 의해서 많은 물건들이 대량 생산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면 많은 물건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값싼 원료 공급지가 필요했고요. 많이 생산된 물건들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상품 시장이 필요했습니다. 이렇듯 산업혁명의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19세기 서구 열강이 강력한 군사력,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 식민지를 건설한 이유가 아까 설명한 내용이랑 똑같은데요. 산업혁명 때 많은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값싼 원료 공급지가 필요했고요. 자, 그리고 또 물건들이 대량 생산되었습니다. 이 대량 생산된 물건을 자국 내에서 팔기에는 물건이 너무 많이 남아 돌아요. 이거 다 안 팔면 공장은 망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대량 생산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이 상품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식민지가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 많이 개척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남아도는 자본, 이 잉여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 마찬가지 식민지가 개척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19세기 서구 열강이 무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 식민지를 건설하던 시대를 이른바 제국주의 시대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제국주의 시대에서 일본, 우리 조선도 이 분위기를 피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제국주의 때 청나라가 어떻게 항구를 오픈하는 개항이 이루어졌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는 전쟁에 의해서 항구가 열리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전투가 전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차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인데요. 먼저 1차 아편전쟁은 1840년에서 42년 동안 전개된 전쟁이었고요. 청나라와 영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었고 영국이 청나라를 침략했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이름이 아편입니다. 아편, 오피움, 마약입니다. 마약. 영국이 무역의 적자를 상강무역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타개하기 위해 청나라에다가 마약이었던 아편을 몰래 팝니다. 그러면 청나라는 이 아편이라고 하는 마약을 단속하기 위해 이 마약을 대량적으로 폐기하게 되거든요. 마약의 판매와 마약의 단속을 두고 이 두 국가 사이에 벌어졌던 게 바로 여기 있는 1차 아편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강력한 군사력에 청나라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 청의 패배로 누가 승전국이고 누가 패전국이고 패전국은 승전국한테 어떤 이익과 배상금을 보상해 줘야 되는지를 문장으로 확정하기 위한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1842년 남경이라 할 수 있는 이 난징에서 체결이 된 난징 조약이었습니다. 난징 조약. 이 난징 조약의 핵심 내용은 중국이 5개 항구를 이 강남 지방에 있었던 창장강, 즉 양쯔강 이남 지역 강남 지방에 있었던 이 5개 항구를 개항을 했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상하이라든지 광저우, 닝보 이런 항구들이 오픈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약 14년 뒤에 다시 한 번 더 2차
아편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강남 지방에 항구 5개가 개항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중국도 마찬가지 요 시대에도 강남 지방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합니다. 잘 사는 그런 중국 지방이 강남 지방이기 때문에 청나라의 영국의 이런 면제품과 같은 대량 생산된 물건들이 청나라에 들어와도 청나라 사람들이 영국산 물건들을 안 삽니다. 왜? 좀 잘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국은 항구를 개항시켰더라도 이 무역에 대한 이득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어떤 빈미를 잡아가지고 항구를 추가 개항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2차 아편 전쟁은 청나라와 영국 거기다가 프랑스까지 가담을 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계기가 바로 여기 있는 에로오 사건이 그 계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에로오는 선적, 이 배의 국적이 중국입니다. 중국 배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선장도 중국인인데 이 에로오가 해적선입니다. 해적선. 바다 위에서 노략질을 하던 해적선이었거든요. 그럼 해적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여기다가 위장을 합니다. 에로오가 영국 국기를 달아놓고 해적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청나라 관리들은 이 해적을 초청하기 위해서 이 에로오를 단속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영국한테 빌미가 잡힙니다. 영국이 말하기로 너희 이 배의 국적은 홍콩배이기 때문에 이건 영국 배다. 하지만 실상은 선적은 중국 배였습니다. 어쨌든 이 배의 국적은 영국 배이고 이 영국 국기를 너희 중국 관리들이 바다에 던졌다면서 이거는 우리 영국에 대한 모욕이야 라고 하면서 이런 거를 빌미 삼아가지고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뭔가 무역에 대한 이익을 청나라로부터 얻기 위해 프랑스 자국 신부가 이 청나라에서 살해당한 것을 빌미로 해서 전쟁에 가담했던 게 바로 2차 아편 전쟁이었습니다. 당연히 압도적인 화력에 의해서 청나라가 패배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전쟁의 승패를 확정하기 위한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데 중국의 수도를 할 수 있는 이 북경, 이 베이징에서 체결됐기 때문에 이거를 베이징 조약이라고 하고요. 1860년에 체결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0개의 항구가 추가 개항이 되었고 외교관이 베이징이 살면서 존재할 수 있는 주재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가 이 베이징 조약을 중재해줘요. 러시아가 딱 심판하면서 청나라와 영프가 베이징 조약을 맺는 것을 심판하면서 중재해줬거든요. 여기에 한 대가로 청나라의 연해주가 러시아에게 할양 넘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러시아와 우리 조선이 국경이 맞닿게 돼요. 연해주라고 하면 우리 한반도 한시 방향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이 러시아의 연해주가 할양되게 됩니다. 이렇듯 청나라의 개항을 봤으면 두 번째는 일본의 개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외국에 대한 소식이 빨리 듣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청나라가 영프한테 박살났다더라 그런 소문이 막 들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853년도에 참 미국이었던 이 페리 제독이 함대의 4척을 이끌고 일본으로 건너와가지고 이 포함 외교를 하게 돼요. 포함 외교라고 하면 군함의 대포로 무력으로 위협을 하는 겁니다. 너 우리랑 전쟁할래? 아니면 삼거리 통하면서 무역할래? 이러한 걸 바로 포함 외교라고 하는데요. 1853년도에 페리 제독이 포함 외교로 통상을 요구합니다. 우리 1년 뒤에 다시 올 테니까 너희 그때 무조건 개항을 해야 된다 협박을 하고 돌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1년 뒤에 진짜 페리 제독이 돌아옵니다. 일본은 뭔가 이 강력한 서양 세력의 무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미일 화친 조약이었습니다. 1854년에 체결이 된 미일 화친 조약에 따라 가지고 일본도 항구를 개방하는 개항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개항 이후에 청과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볼 건데요. 그 이전에 이 불평등 조약 안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협정관세의 최애국 대우 영사재판권은 다음 시간 우리 조선이 개항할 때도 그 개념이 똑같이 나옵니다. 왼쪽에 있는 영사재판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사관이라고 하면 오늘날 대사관이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만화 내용을 볼게요. 영사재판권 조항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은 영사인 내가 우리 법에 따라 처벌하겠소 말하게 되니까 이 청나라 관원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가 처벌할 수 없어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에 어떤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범죄자는 우리나라 법으로 우리나라 판사가 판결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영사재판권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범죄자를 우리가 판결할 수 없고요. 영사관이 오늘날 대사관이 자국법으로 이 대사 즉 영사가 판결하는 상당히 불평등적인 내용이 이 영사재판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최혜국 대우인데요. 최혜국 대우의 뜻은 최대 혜택을 받는 국가로 대우해달라 요 말입니다. 대사를 볼게요. 다른 나라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조약을 맺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최혜국 대우 조항에 따라 우리에게도 자동으로 적용이 되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A라는 국가가 있고 자 B라는 국가가 있어요. A는 자 B에게 매년 예를 들어서 자 사과 한 개씩을 주기로 조약을 맺었어요. 자, 그러다가 약 1, 2년 뒤에 C라고 하는 국가가 등장을 해서 A라는 국가와 조약을 맺었는데 자, 여기에서는 A가 C에게 자, 바나나 2개씩을 매년 한 개씩 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 혜택을 받는 국가로 이 B가 만약에 이 최애국 대우 조약을 맺었다면 A가 C에게 주는 바나나 2개 이것도 똑같이 얘들한테 똑같은 내용으로 바나나 2개를 주거나 이거와 비슷한 그런 그 값어치 있는 그런 것들을 줘야 됐던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최애국 대우였습니다. 최대 혜택을 받는 국가로 대우해달라 이 말입니다. 협정관세입니다. 여러분들 외국에서 수입품이 들어올 때 그 수입을 하는 국가가 관세를 매겨요. 돈을 더 매깁니다. 자국 물품을 좀 보호하거나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관세는 수입을 하는 그런 국가가 매길 수 있는데 협정관세는 수출하는 국가와 이 수입을 받는 국가가 함께 관세를 매겨야 되는 상당히 불평등 조약의 내용이 이 협정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을 조정하겠다고 하니까 협정관세 조항에 따라 우리와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개항 이후 청과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는 서양의 무기, 서양의 과학기술, 서양의 문물을 배워오자라고 하는 양무운동을 약 30년 동안 전개되게 되거든요. 자, 배경을 보시면 아편 전쟁 때 청나라가 박살이 납니다. 서구 여양의 강력한 군사력을 경험을 해보니까 와, 쟤들 강력한 무기 가지고 있다. 저거 우리가 배워오자. 이런 마음으로 양무운동이 전개됩니다. 이 양무운동은 중체서용을 바탕으로 전개가 돼요. 몸은 중국인데 쓸 용자입니다. 쓰는 거는 서양 거를 쓰자. 정신, 유교, 성리학 이런 몸 같은 거는 중국 그대로 유지하되 이런 도구 같은 것들, 무기 같은 것들 쓰는 것만 서양 것을 가져오자라고 하는 중체 서용을 바탕으로 근대적인 군수산업. 군수산업은 무기를 만드는 산업입니다. 군수산업과 서양식 군대가 양성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양무운동이 발전으로 이루어지지만 한계가 있어요. 체제 개혁 없이 서양 기술만 수용을 했습니다. 법이라든지 사람들 정신은 그대로 구세대적인 걸 유지하면서 쓰는 것만 서양 거를 피고자 했기 때문에 그 발전에 한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방 관료들이 이 양무운동을 독자적으로 개혁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중앙 집권하에 체계적으로 딱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앙에서 명령만 내리고 지방 관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막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한 지방관이 자기 지역의 이런 군수 산업을 크게 발전시켰어요. 그런데 임기가 끝나가지고 이 지방관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동하면 되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공장들을 다 뜯어가지고 새로운 부임지에 가져가 버려요. 이러면 큰 발전이 없습니다. 어쨌든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가 드러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과 우리 동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싸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청일전쟁이거든요. 여기서 청나라의 양문동, 일본의 메이지 유신 맞붙게 됩니다.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청나라 양문동의 한계가 드러났고요.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 1898년도에 이제는 중체하지 말고 정신 그리고 법까지 변화시켜서 스스로 강하게 하자라고 하는 변법 자강 운동이 캉유이, 량치차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해에 동시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청의 근대화가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근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근대화는 메이지 유신이라 불러요. 자, 여기서 메이지라고 하면 일본의 연호입니다. 그리고 일본 천황들, 일왕들, 덴노들은 이 연호의 이름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메이지 천황 때에 메이지 일왕 때에 있었던 유신이라고 하면 개혁, 뭔가 뜯어 고쳐 새롭게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메이지 덴노 때 있었던 개혁, 이것이 바로 메이지 유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배경을 보시면 개양 이후에 에도 막부가 붕괴되게 됩니다. 하급 무사라고 해서 정치적, 경제력으로 좀 약했던 그런 무사들에 의해서 막부가 붕괴되게 돼요. 그에 따라 가지고 일왕 중심의 정부가 서양을 모범으로 한 개혁이 추진되게 됩니다. 1868년도부터. 이에 따라가지고 문명개화, 문화까지 다 열어버리자라고 하는 문명개화에 따라가지고 메이지 유신이 전개돼요. 여기서는 사무라이, 즉 무사 중심의 신분제도가 폐지되게 되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많은 세금을 받기 위해 근대적인 토지제도, 또 조세제도가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그 메이지 유신 시기 때는 이런 대외 정책도 활발히 전개되게 됩니다. 당시 이와쿠라 도모비, 이와쿠라를 필두로 한 이 이와쿠라 사절단이 1871년부터 73년 사이에 미국과 유럽에 파견되게 됩니다. 이들이 미국과 유럽에 파견된 이유는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유럽과 미국의 선진 제도와 문물을 시찰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었고요. 이 사절단에는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청나라와 일본이 대능한 관계에서 조약을 맺었던 청일 수호조규가 1871년도에 체결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또 일본이 1874년도에 대만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이완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류큐 주민들이 타이완 원주민들한테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를 빌미로 해가지고 일본이 타이완을 침략을 했고요. 원래 류큐와 일본은 별개의 국가였는데 이때 일본이 류큐를 자국의 영토로 병합을 해버립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날 오키나와현으로 바뀌게 됐던 게 1879년에 류큐 병합이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배울 우리 조선과 관련된 운유호 사건입니다. 일본 운유호가 강화도에 한포 외교로 미국한테 비운 걸 그대로 써먹어서 우리 조선을 개항시켰던 이 운유호 사건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조선이 어떻게 서구 열강의 침략을 받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했는가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66년 병인년에 있었던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일어난 전쟁, 병인 양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6년 병인 박해인데요. 이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때 19세기가 되면 모양이 다른 선박, 이 이양선이 조선 해안에 자주 출몰하게 됩니다. 모양이 다른 배이기 때문에 요거는 서양의 선박이었고요. 이들이 들어와서 우리 조선의 상거래를 통하자라고 하면서 요구하게 됐고, 그리고 베이징이 2차 아편 전쟁에 의해서 서구 열강에게 함락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베이징 조약을 중지해준 대가로 러시아가 연해주를 획득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조선과 러시아의 국경이 맞닥뜨리게 돼요.
그리고 또 러시아가 우리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조선에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이 되게 되거든요. 이때 우리의 최고 집권자, 권력을 집중받았던 집권자였던 이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조선 국내에 있었던 프랑스 신부와 접촉을 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견제가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요것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조선 내에서 엄청난 정치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 조선은 유교 성리학 국가입니다. 조상 등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요. 하지만 이 프랑스는 기독교 국가죠. 제사 안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흥선대원군 너가 이 제사 안 지내는 저런 서구 오랑캐와 손을 잡으려고 했느냐 하면서 엄청난 욕을 먹게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청나라가 천주교를 탄압을 했고 국내 천주교의 금지 요구가 올라가는 동시에 흥선대원군의 정치적인 입지가 상당히 위험해지게 되니까 결국은 프랑스 신부를 처형하게 됨으로써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9명의 프랑스 신부가 처형이 되게 되고 그들을 따르던 국내 조선인 천주교도 천주교 신자들도 처형을 당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1866년부터 처형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를 병인박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서울에 가면 이 절두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름이 절두산이 이유가 있습니다. 머리가 많이 절단되었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들이 이 병인박해 등에서 이 절두산에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명칭이 절두산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병인박해 때 자국 신부 처형을 구실로 이 병인박해를 구실로 프랑스 세력들이 1866년 병인년에 강화도를 침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병인양요입니다. 서양 세력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켰다. 자, 병인양요인데요. 그 전기를 보기 전에 교과서에 있는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프랑스가 왜 강화도로 쳐들어갔을까? 그거를 지리적으로 이해를 해봅시다. 자, 배들이 한강으로 들어가서 한성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강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인 섬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기 있는 강화도입니다. 그러면 조상님들도 이 한강으로 들어가는 길목, 이 강화도를 그냥 깨끗하게 만들어 두지 않았습니다. 온갖 요새들, 기지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때의 주요 기지 두 군데에서 큰 활약이 이루어집니다. 이 정족산성에서 양원수가 이끄는 조선군의 활약을 했고요. 자, 그리고 또 문수산성에서 한성군의 부대가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인양요, 이 병인박해를 구실로 프랑스 세력들이 강화도로 침입을 했고요. 문수산성에서 한성군이 이끄는 조선 부대가 또 정족산성에서는 양원수가 이끄는 또 조선 부대가 크게 활약을 해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프랑스군이 퇴각을 하게 되는데요. 프랑스에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이들은 점령지, 침략지, 여기서 돌아갈 때 그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들고 가버립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이 외규장각 의궤라고 하는 도서가 약탈당합니다. 규장각은 정조 때 강화가 되었던 왕실 도서관인데요. 왕실 도서가 혹시나 사라질 것을 염려해서 강화도에 바깥 왕실 도서관, 이 외규장각을 설치해뒀고요. 여기다가 외규장각 의궤를 보관해 두었는데 이 의궤는 왕실이나 국가 행사를 보기 쉽게 그림과 글로 정리해 놓은 책이었습니다. 이게 대대적으로 약탈당했던 외규장각 의궤였습니다. 물론 지금 이 외규장각 의궤는 우리나라의 영구 대여 형식으로 돌아와 있어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철도를 깔 때 이 프랑스 회사를 선택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프랑스와 한국 사이의 사이가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이 외교장각 의궤가 우리나라의 영구 대여 형태로 들어와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8년에 이상한 놈이 이상한 짓을 해요.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가
어떤 묘를 도굴하다가 실패한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벌어질 때쯤 병인양요 이후에 조선의 상황을 보시면 조선 정부는 천주교 박해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었고 서양 물품 교역을 통상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선원군이 다시 한 번 더 서양 세력들이 쳐들어온 것에 대비해서 화포를 개량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통상, 상거래를 통하자라고 하면서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거부당하겠죠. 이때 오페르트가 이상한 상상을 하게 돼요. 저기 충청도 예산에 가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고종의 할아버지인 이 남영군의 무덤, 이 묘가 있다더라. 이 남영군의 묘 안에는 많은 보물들이 있을 거고 이 남영군의 시체를 우리가 챙겨가지고 통상하자라고 이런 협박성 딜을 하며 조선이 통상을 할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새벽에 이 남영군 묘로 온갖 도구들을 챙기고 새벽에 몰래 잠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남영군의 시체를 꺼내기 위해 오페르트와 그 인부들이 열심히 땅을 파게 돼요. 그러다가 땅을 파는데 어떤 석회, 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이런 과거에 이제 막히게 돼요. 아무리 곡괭이 삽으로 이 콘크리트 석회를 깨려고 해도 안 깨지는 거야. 그러다가 동이 트고 해가 뜨게 되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상한 놈들이 남영군 묘에 있는 거를 발견하게 되니까 오페르트와 그 일행들이 도망을 가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난 흥선대원군 느낌이 어떨까요? 유교국가에서 이 미친놈들, 괘씸한 놈들 하면서 서양 세력에 대한 반발이 더욱더 커졌던 게 여긴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건 1871년 신미연에 미국이 쳐들어왔던 신민양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이 바로 여기 있는 미국의 민간 무장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머노 사건입니다. 1866년 병인 박해, 병인 양요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그 배경을 보시면 이 미국의 무장 상선 제너럴 셔머노가 통상을 요구하기 위해 대동강을 따라가지고 평양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제너럴 셔머노가 통상을 요구하면서 총과 대포를 쏜 등 평양 주민들한테 행패를 부리고요. 심지어는 대포와 총을 쏴가지고 평양 주민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이 분노한 평양 주민, 관군, 이때 평안도 관찰사가 뒤에 배우게 될 박규수였거든요. 이 박규수 지도하에 이들이 제너럴 셔머노의 배를 관군과 주민들이 불태워버립니다. 이때 24명의 제너럴 셔머노 선원들 전원이 전멸하게 되거든요. 5명이 서양 사람이었고 19명이 청나라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이었는데 이런 제너럴 셔머노가 발생하게 되니까 자 5년 뒤에 이 신미양요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기입이 5년이에요. 병이 박해 병인양요는 바로 일어났거든요. 그 이유가 1866년에 미국이 남북전쟁이 벌어진 지 또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국가를 다시 재건할 그런 시간이 필요했고요. 또 링컨 대통령이 좀 죽고 난 그런 직후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거는 민간 상선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이걸 빌미로 개입을 하기가 좀 그랬지만 지금 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이걸 이용해서 조선에 통상을 요구해볼까? 이를 빌미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구실로 미국이 우리 조선에 통상을 요구하고요. 그대로 한강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 강화도를 침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 미군이 초지진, 덕진진을 이른 길이로 개박살을 냅니다. 거의 전멸시켜버려요. 그러다가 여기 광성고에서 조선군이 일대에 이제 큰 전투를 벌이게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어지연 장군, 그 어지연 장군의 동생 어제순 등이 이끌었던 이 어지연이 이끄는 조선군이 광성고에서 미군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이때 이 신미양요 전체에 기입한 우리 조선군의 숫자가 약 500여 명.
이때 미군의 숫자가 한 1000명에서 120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무기도 차원이 달라요. 우리 조선군의 무기는 1분, 2분에 한 발씩 쏠 수 있는 조총, 화승총이었고 미군은 머스켓 소총 10여 발이 가능합니다. 한번 장전하면. 자, 그리고 또 얘들은 강력한 대포, 강력한 또 함포 사격이 가능했기 때문에 바다에서 이 광성보를 향해 대포를 쏘줍니다. 배가. 개박살이 나요. 그 결과 어쨌든 이 광성보를 지키고 있던 한 300여 명의 우리 조선군이 다 전멸하게 됩니다. 이때 어제연, 어제순도 전사당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전투에서 미군은 3명 정도 죽게 돼요. 한 명은 아군의 오인 사격에 의해서, 한 명은 실족 사이에서,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명이 우리 조선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사실상 우리 조선군이 전멸당하게 됩니다. 결과를 보시고요. 이어서 300명 중에 한 100여 명이 자결을 해요. 광성보가 점령당하게 되니까. 어쨌든 조선정부가 이 패배 이후에도 협상에 나서지 않으니까 미군이 결국은 질려가지고 퇴각을 하게 됩니다. 흥선대원 이후에 전국에 이 척화비를 건립을 하게 되거든요. 평화와 화해를 배척하는 비석, 이 척화비를 건립함에 따라 가지고 이 통상 거부의 뜻을 알리고 시간 30분이 다 돼서 아까 강의하던 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척화비를 건립을 했고요. 척화비를 통해 통상 거부의 뜻을 알리고 항전의 의지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도 옆에 있었던 자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어제연 장군의 수작입니다. 당시 최고 장수한테는 이 커다란 이 장수 숫자가 그려진 깃발을 주고 그 주둔지에 꽂도록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광성보 전투에서 승리한 미군이 어제연 장군의 수작이, 이 수자가 그려져 있는 깃발을 전리품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이 장기 대여 형식으로 국내에 어제연 장군 수자기가 돌아왔고요. 2024년에 다시 미국에 반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료 읽기 다음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군은 낡은 무기를 가지고 근대적인 미국 대포에 맞서 싸워 이기려 하였다. 이거는 신미양요에 참전했던 미국인 장교의 회고록이거든요. 그들은 제압당하기 전까지 결사적으로 싸웠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진지해서 영웅적으로 전사했다. 가족과 국가를 위해 이보다 더 용감하게 싸운 국민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광성보에서 조선인들이 너무 처절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 낡은 무기로 어쨌든 이 미국인들을 몰아내려고 막아내려고 엄청나게 활약을 했고 총알이 떨어지면 흙을 던진다든지 나뭇가지를 던진다든지 돌을 던지다든지 끝까지 결사항전하다가 전사당하는 모습을 이 사람들이 본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포로가 되기 싫다라고 하면서 100여 명이 자결을 해버렸어요. 그만큼 미국인들이 여기서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미군이 광성보에서 승리를 했지만 퇴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 광성보에서 우리 조선 군인들이 너무 처절하게 싸웠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연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서구 열강의 침략과 대응 관련한 그런 내용을 연표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1866년입니다. 자, 이때는 병인년에 프랑스 천주교 신부 그리고 조선인 천주교도를 대대적으로 처형했던 병인 박해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병인 박해 이후에 미국의 무장 상선이었던 꺼졌네요.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연결하고 얘기하면 미국의 무장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 따라가서 평양에서 행패 부리다가 이 화공에 의해서 선원 24명이 평양 주민 광군에 의해 전멸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 이후에 프랑스가 이 병인 바퀴를 구실로 우리 조선에 쳐들어갔고 강화도에서 싸우다가 퇴각을 했던 이 병인 양요가 있게 됐고요. 여기서 프랑스가 외교장각 의궤를 약탈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868년도입니다. 자, 여기서는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였던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다가 실패로 끝난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이 1868년도에 있게됐고요. 1871년대에는 여기 있는 제너럴 셰모노 사건을 구실로 해가지고 미국이 또 강화도 등을 쳐들어옵니다. 자, 어지연 장군의 조선 광군을 광성고에서 신미양요, 자, 미군이 박살을 냅니다. 어지연 장군도 전사하게 되고요. 이것도 요 이후에 신미양요 이후에 흥선대원군이 평화와 화해를 배청하는 척합의를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구 열강의 침략과 개혁에 대해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조선이 항구를 여는 개양, 또 문화를 개방하는 개화, 여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